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다 들고 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안녕하십니까. 민법 김지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기본 강의하고 핵심 강의를 통해서 민법을 갖다 잘 정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정리된 부분을 문제를 갖다가 풀어서 실전 감각을 갖다가 잘 익히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갖다가 하는 건 딱 하나죠. 수험 공부는 합격을 위한 공부입니다. 합격을 위한 공부는요, 문제를 갖다가 잘 풀어내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머릿속에 많이 갖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문제를 갖다가 풀 때 그 실력을 갖다가 제대로 배양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시험장에서 내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정리했던 많은 내용을 이제는 좀 더 날카롭게 단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분에 한 문제씩 매일 30분 정도를 다 투자하셔서 민법, 시설, 회계 세 과목을 자주 연습을 했다가 하시는 걸 권유를 해드립니다. 시간이 없다. 다른 분들도 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만큼 노력을 했다가 어떻게 경주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오늘은 민법 문제집 첫 강의입니다. 자, 교재를 갖다가 보시는데요. 챕터 1 민법 서론이죠. 제일 앞부분입니다. 자, 민법 서론 파트에서는요, 중요한 것이 민법의 법원에 관한 내용을 따가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 민법의 효력이라든가 해석의 방법,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주로 중요한 것은요, 민법 제1조 법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해서 실질적 의미의 법원으로서 법률, 관습법, 조리 세 가지가 법이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니까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은 명령, 규칙, 조약, 조례까지 전부 다 포함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때는 글자로 되어 있지 않은 불문법으로 보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문법은요, 글자 아닌 것들인데요. 불문법은 관습법하고 판례하고 조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관습법하고 조리에는 민법 제1조에다가 규정을 해서 법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즉 법원성이 인정이 되는데 판례는 민법 제1조에 없어요.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됐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됐던 요건 법이 아니죠.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결은 하위기범인 민법을 갖다가 개정, 폐지, 삭제, 뜯어 고칠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으니까 헌법재판소 판결 또는 헌재 결정내는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예제 1번부터 보십니다. 민법 제1조 가로쳐 놓으시고 법원에 관한 규정이죠.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법원의 판사는요, 자기 멋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법을 가지고 재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법을 따로 우리는 법원 그러는 거예요. 이건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니까 당사자가 특이하게 의해서 법률, 관습법, 조리 순서를 갖다가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통칙 규정이죠. 통칙 규정이니까 재산 관계가 됐든 가족 관계가 됐든 전부 적용된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민법 제1조는 법원에 대해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률, 관습법, 조리해 놓으시고요. 자, 법률, 관습법, 조리 동그라미 해 놓으시고요. 이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입니다. 민사에 관하여의 의미. 민사는요,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의 생활관계, 즉 재산관계, 가족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있게 되면 자, 그래서 민사에 관한 사건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인이 일반인 사인과 맺은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툼은 민법, 민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사법원,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은요, 국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동을 하게 되면 공법관계로서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으로 해결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일반인의 지위에서 매매를 한다거나 임대차를 한다거나 대부행위를 했다가 한다 그러면 이때에는 일반인의 지위에서 사경제의 주체로 했으니까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에 의해서 해결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국가기관이 일반인의 지위에서 매매, 그 다음에 임대차, 그 다음에 대부 이런 것들은 민사소송이에요. 그러나 국가 소유재산, 귀속재산 또는 국유재산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불하하게 되면 그 불하라는 글자가 있게 되면 이때에는 행정소송, 공법관계가 적용된다는 거 아울러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법률 동그라미 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라 그랬죠. 따라서 국회 제정법뿐만이 아니라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명령, 규칙, 조약, 조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라든가 각부 장관 명령이라든가 위임 명령이라든가 전부 다 포함된다. 그 다음에 3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걸어쳐 놓으시고 헌법재판소 결정은요, 헌법재판소 판결 이렇게도 부르고 결정례 그러죠. 이러한 것들은요, 최상위 규범이고 하위 규범을 갖다가 개정, 폐지, 삭제할 수 있는, 즉 뜯어 고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단순한 대법원 판결과 다르죠. 따라서 민사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 4번 관습법은 그 성립 요건으로 민사 관행에 대한 법적 확신이 필요한데, 자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요. 관습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관습법이 만들어지기 위한 요건은요, 요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지역, 일정한 시기에 걸쳐서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돼야 되고, 이 관행에 대해서 법이니까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일반인들이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관습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그 두 가지 요건이 관행, 법적 확신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때의 법적 확신은요, 법원의 판사가 부여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부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여한 것이고, 따라서 관습법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습법은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판결을 통해서 그 존재가 드러났을 때 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판결을 통해서 관습법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고, 이때 확인된 관습법은요, 판결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이전의 법적 확신을 갖다가 획득한 시점에 만들어진 거죠. 따라서 없는 관습법을 판사가 만든 게 아니고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신들의 분쟁 소송은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법을 갖다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습법의 성립 요건은 관행이 있을 것, 법적 확신을 갖고 있을 것. 그 다음에 관습법이 만들어진 시점은 판결이 있었을 때가 아니고 판결 이전에 사회 구성원들이 법적 확신을 주었을 때 이미 만들어진 것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관습법의 존재가 확인된 때가 아니고 그 판결 이전에 우리 구성원들이 법적 확신을 부여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자, 이러한 경우에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건요, 영구불변이 아닙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법으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더 이상 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법적 확신을 갖다가 소멸시킬 수 있어요. 관행이 있다가 법적 확신을 얻으면 관습법이 되는데 법적 확신을 없애버리면 관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관습법이 아니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종중구성원 자격입니다. 종중구성원 자격에 대해서는요, 성년 남성만을 갖다가 종중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게 종래의 관습법이었는데요. 그건 남성 차별, 남녀 차별이죠. 그 다음에 행복추구권을 또 위배하고, 따라서 헌법이 지니고 있는 남녀 양성 평등의 원칙을 갖다가 위반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행복추구권을 갖다가 위반을 했으니까 이러한 종중구성원 자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적 확신을 부여할 수 없고, 따라서 상식대로 성년이기만 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종중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성년이기만 하면 남녀 모두 상식을 적용을 했으니까 종중구성원 자격에 대해서는요, 조리의 법원성을 갖다가 인정한다는 거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죠. 5번 대법원은 관습상의 통행권을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물권 법정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판례를 통해서 확인된 관습법상의 제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판례를 통해서 확인된 관습법 또는 관습법상의 제도는 모두 5가지를 인정을 해줍니다. 요 5가지가 뭐냐? 요 5가지를 갖다가 우리는 양관사 명분이라고 해요. 양관사 명분. 자, 그래서 동산양도담보. 동산양도담보는 관습법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양도담보는 관습법이 아니고 성문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사실혼제도, 그 다음에 명인방법,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이렇게 5가지만 판례를 통해서 확인된 관습법이다.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제 1번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적중예상 문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1번 문제 봅니다. 민법의 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민법은 어떠한 성격을 갖느냐? 일반법이다, 사법이다,
그 다음에 실체법이다. 따라서 특별법도 아니고 공법도 아니고 절차법도 아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1번 민법은 일반인 상호 간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사법은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것이고 공법은 사적 자치가 허용되지 않는 거죠. 사법은 수평관계, 평등관계지만 공법은 수직관계, 불평등관계입니다.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민법과 상법의 규정 내용이 서로 충돌했을 때에는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특별법 우선원칙에 의해서 상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민법은 사법 중에서도 사인상호 간의 생활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이다. 일반법 가로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민법은 사인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실체법이다. 실체법이니까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확인시켜주는 법이죠. 실현시켜주는 절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법에 의해서 확인된 권리와 의무는 민법에 의해서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형식적 의미의 민법 가로쳐놓으시고 실질적 의미 민법 가로쳐놓으세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요,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전을 말하는 거죠.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전은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58년도 2월 22일 법률 471호로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고, 그 다음에 민법전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전 딸랑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요, 이름은 민법이 아니지만 민법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다른 이름의 법들이 있죠.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넓은 개념입니다. 당연히 민법전 포함이 되고 민사부속법률,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 그 다음에 관습법, 조리 전부 다 포함이 되고요. 공법 그 자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법 가운데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법이라든가 광업법이라든가 어업법이라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포함된다는 걸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3번 문제입니다. 별표해 놓으시고요. 민법 및 법률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 가르쳐 놓으시고, 이걸 공법행위죠. 이거는 국민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세금을 갖다가 부과당하게 되면 이건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는 거, 이런 거 아니죠. 사적자치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이건 공법행위죠. 공법행위니까 세금 부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민사소송이 아니고 행정소송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사적자치가 지배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형식적 의미의 민법인 민법전에는 이질적 요소로서 사법 규정 말고 공법 규정도 존재한다. 이게 우리 민법의 성격이죠. 민법은 사법이니까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전에는 사법 규정만 있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공법적 규정으로서 법인 이사라든가 감사에 대한 벌칙 규정도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채무를 갖다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 이행 강제를 갖다가 하는 규정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벌칙 규정은 형법으로 가야 되고, 채무를 갖다가 이행 강제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내지는 민사집행법 절차법으로 가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들어온 게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사법이지만 공법 규정도 있다는 것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 민법과 실질적 의미 민법은 일치하지 않는다. 형식적 의미는 좁은 의미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 의미는 넓은 의미가 되는 거니까 민법 말고도 더 많이 포함하는 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뜻이죠. 자, 상법이라든가 상사특별사법, 그 다음에 공법 그 자체, 그 다음에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서 제외가 된다. 그러나 공법 그 자체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법 규정 가운데서 일반인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특허법, 광업법, 어업법 같은 것,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죠. 이러한 것들은 민법의 법원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판례인데요. 상인의 영리 추구 행위인 상행위는 상법이 적용되지만 상인의 일신상행 행위라든가 보조적 상행위에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요. 상행위는 주된 상행위가 됐든 보조적 상행위가 됐든 전부 다 상행위니까 요거는 상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상인의 일신상행위죠. 상인 개인상행위예요. 개인상행위니까 혼인이라든가 약혼이라든가 유언과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일신상행위는요 당연히 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신상행위하고 보조적 상행위 전부 다 이게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면 안 돼요. 일신상행위는 민법에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보조적 상행위는 요거는 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요 4번 문제 요거 별표 놓으시고 우리가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는 재산관계, 가족관계 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재산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권과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법이라고 하는 것은 친족과 상속이 있는데요. 이러한 물권과 채권, 친족, 상속,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 공통 적용되는 모든 법원칙을 갖다가 뽑아놓은 것을 갖다가 우리는 민법 총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민법 총칙은요 논리에 따르면
민법 총칙은 재산관계, 가족관계 공통 적용되는 거니까 전부 다 똑같이 공통 써먹어야 되겠죠. 공통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총칙 조문은 재산관계는 전부 다 적용을 해주는데 가족관계에 관해서는 일부만 적용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재산관계는 경제적 이익을 갖다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손해가 나면 아예 저지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관계는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고 합리성이 기초가 되는 것이고 임의 규정성이 강하죠. 따라서 거래 안전과 관련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표시주의가 주로 적용이 되겠죠. 그러나 이 가족법 관계는요. 혼인하는 것까지는 자유지만 혼인이 돼버리게 되면 가족관계 구구성을 갖다가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서 혼인하는 것까지는 자유고 그 다음은 전부 다 강행 규정입니다. 전부 다 강행 규정이고 이건 경제적 이익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혈연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정적인 개념이 강하죠. 따라서 그 전통성이라든가 습속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당사자의 절대적 의사를 갖다 보호하니까 표시주의가 아닌 의사주의 그 다음에요 정적 안전 보호 이러한 것들이 바로 특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4번 1번 지문입니다. 재산법 분야는 사람의 경제적 행위에 대해 거래 규범으로서 합리성이 지배하고 특히 거래 안전 보호 선의 제3자 동적 안전이 요구가 된다. 그 다음에 2번 가족법 분야는 재산법과 달리 권리자 자신의 본 권리를 갖다가 보호해주기 때문에 정적 안전 보호에 치중하게 된다. 민법의 개수성, 독일에서 수입한 성질이죠. 재산법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특히 채권법이죠. 가족법에서는 우리 가족관계니까 전통성이죠. 따라서 가족법에서는 전통성이라든가 습속성이라든가 고유성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수성은 희박하게 된다. 그 다음 4번입니다. 가족법 분야는 사람의 혈연적 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절대적 의사주의가 적용이 되지만 재산법 분야는 거래 안전이니까 표시주의에 치우친 절충주의가 적용이 된다. 바로 비통착사 유무치치 표의표표죠. 자, 그 다음에 5번이 답인데요. 민법전 제1편 민법 총칙은 민법 공통원칙으로서의 성질은 갖고 있지만 재산법과 가족법 둘 다 전부 써먹는 게 아니고 재산법은 전부 적용이 되지만 가족법은 경제적 논리를 갖다가 바탕으로 하는 법조문은 빠지고 경제적 논리와 무관한 것들만 적용을 해주겠죠. 그래서 그 밑에 5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 조문 가운데에서 재산관계에만 적용을 하고 가족법에 적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 총칙 가운데서 민법 총칙 중에서 재산관계에만 적용이 되고 가족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 이건 이제 나올 듯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민법 총칙 중에서 재산관계에만 적용이 되고 가족관계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한능력자 규정이 있죠.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못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제한능력자는 우리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있고 성년 후견 개시 심판받은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한정 후견 개시 받은 피한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요. 이거는 재산행위를 따라 단독으로 못하는 거고요. 이러한 제한능력자는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혼인도 할 수 있고 유언도 할 수 있고 약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의사능력에 관련해서 의사능력은 제정신이죠. 자, 이 의사능력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은요. 비통착사를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착오, 사기 강박, 그 다음에 법률행위 대리,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재산행위에다가 적용하는 게 원칙이죠. 비통착사는 신공주와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통착사 요 규정은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고 종문을 안 쓰고 당사자 의사를 확인한다 그랬어요. 대리는 원칙적으로 재산행위가 대리가 되죠.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서 대리가 되는 것은요. 부양청구권 행사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이죠. 이 신분행위는요. 조건과 기한을 갖다가 붙잡아야 무효가 되는 거니까 조건과 기한을 갖다가 붙이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있죠. 당사자가 무효를 갖다가 저질러 놓고 그 무효를 갖다가 알았더라고 한다면 다른 행위로 하는 것을 의욕했으라고 인정이 될 때 가정적 의사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다른 행위로 바꿔주는 거 요 전환이란 말이 있는데요. 전환은 통칙 규정이니까 재산관계도 전환이 되고 가족관계도 전환이 된다는 거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소멸시효가 있죠. 소멸시효. 그래서 이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의 효력이 완성이 되면 재산적 권리가 사라지는 게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재산 관계에만 써먹게 되는 것이고 이거 말고는 다 쓴다는 얘기예요. 다 같이 쓴다는 거. 따라서 5번 문제. 다음 중 재산법과 가족법 모두 적용되는 통칙적 규정이 아닌 것은 답은 1번이죠. 소멸시효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그 다음에 민법 제1조 법원,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부재자 재산관리, 그 다음에 실종선고, 그 다음에 103조 반사회질서, 그 다음에 물건에 관한 규정 전부 다 공통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대표예제 1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1번 별표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 민법 서론파 때에서는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민법 제1조 법원에 관한 규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문 그 자체를 갖다가 머릿속에다가 항상 저장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1번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약 동그라미 넣으시고 자, 이 국가가요. 국가 사이에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약속을 했다 우리가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당연히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일반 국제법규 그러죠. 이건 일반 국제법규니까 이것도 전부 다 같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면 민사에 관한 것이라고 했을 땐 당연히 법원이 되죠. 왜? 우리는 민법 제1조에서 이 법률은요. 법률, 그 다음에 명령, 규칙, 조약, 조례 5개를 전부 다 포함하니까 조약도 들어가 있죠. 따라서 조약은 당사국으로서 체결이 되었을 때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민사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법원이 될 수가 있다. 1번이 틀렸죠? 그 다음 2번 관습법의 확인 적용은 법원의 판사가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원의 판사가 관습법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당사자가 2차적으로 주장 입증할 수도 있다. 자, 2번 그래서 별표 놓으시고요. 이러한 관습법을 갖다가 법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을 갖다가 관습법의 법원성 인정 여부 이렇게 되는데요. 이 관습법의 존재 부존재에 대해서는요. 법원의 판사가 전문가니까 법원 판사가 직권 고려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갖다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법원이 입증하는 게 아니고요. 당사자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이 직권을 하는 거야. 갑과 알 두 사람 소송을 제기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성문법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이미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관습법을 갖다가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법원성 인정 여부는 당사자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는 게 원칙인데 이러한 관습법에 대해서 판사도 관심이 없으면 존재를 알 수가 없죠. 그때는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판사님 이게 법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당사자가 예외적으로 법원성을 갖다가 판단해 달라고 주장 입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3번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 가르쳐 상법이 적용되겠죠. 상법 제1조는요. 상사에 관해서 분쟁이 있으면 성문상법을 적용을 하고 성문상법이 없으면 상관습법을 적용을 하고 상관습법도 없으면 일반 민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관습법은 불문법이고 일반 민법은 성문법인데 상관습법, 불문법이 예외적으로 우선하죠. 여기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돼서 그렇습니다. 상관습법은 관습법이지만 일반 민법에 대해서는요.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이 됐을 때에는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관습법이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관습법이 헌법적 질서에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 이 판단은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이라든가 고등법원이라든가 일반 1심 민사법원에서 당연히 그 효력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헌법재판소에 들고 가는 것은요. 관습법을 갖다가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성문법을 갖다가 헌법재판소에 들고 가기 때문에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관습이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관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이 법적 확신을 갖다가 부여했을 때에만 법으로서 승격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관습법은 양관사명분 5가지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행이라고 볼 만한 게 있고
법적 확신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일정한 관행이 존재해야 되고 일반인에 의해서 법적 확신을 획득 얻어야 되고 이러한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지역 일정한 시기에 걸쳐서 반복되는 거니까 이러한 것도 사회 질서라든가 헌법적 정당성이라든가 그 이념을 위반하지 않아야 되겠죠. 따라서 리을과 미음번은 관행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법원의 판결이죠. 법원의 판결은 관습법의 존재를 갖다가 확인해주는 계기에 불과한 것이지 판결을 통해서 없던 관습법을 판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판결은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10번 문제 별표 놓으시고요.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법원은요 법률 그 다음에요 관습법 조리 세 가지가 있죠. 이때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니까 법률, 명령, 규칙, 조약, 조례 다 포함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1번에 보시면 조약은 헌법이 정한 절차 그것에 의해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으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하니까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될 수가 있고 관습법의 확인과 적용은 1차적으로 법원의 직권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상행위에 관련해서는 상관습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됐을 때는 헌법재판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이러한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강행질서를 위반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103조 반사회 질서 위반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헌법적 정당성 이념을 갖다가 전부 다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5번이 틀렸죠. 따라서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 강행되어야 되고 헌법 질서와 이념에 당연히 부합해야 된다. 왜? 헌법은 최상의 규범이니까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관습법에 관련된 대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별표 3개 놓으셔야 돼요. 자, 관습법입니다. 법적 확신을 갖고 있어야지만 관습법이 되는 거죠. 주장 입증은 1차적으로 법원이 직권 고려하기 때문에 당사자 주장 기다릴 필요가 없었죠. 관습법이 만들어진 것은 법원의 판결이 있었을 때가 아니고 법적 확신 획득 시점이죠. 양관사 명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과 구별을 했다가 해줘야 돼요. 관습법하고 사실인 관습은 4가지에서 차이가 있어요. 성립 요건이 다르죠. 법적 확신을 갖고 있으면 관습법이고요. 법적 확신을 갖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인 관습에 불과한 거예요. 법적 확신을 갖고 있으면 법으로 승격이 된 거니까 관습법은 법원성이 인정이 되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을 갖지 못했으니까 법원성이 부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습법은요 법이니까 법원이 직권고려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은 거래 가능이니까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게 원칙이죠. 관습법은 법이니까 법률 문제 전부 다 적용을 해주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니까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했을 때 임의법규에 우선해서 해석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인 관습은 거래 관행이지만 의사표시가 불명확했을 때는 임의법규에 우선해서 의사표시 보충 기능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것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대표제 1번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온천수에 관한 권리. 이건 관습법의 독립된 물권이 아니죠. 그래서 또 그 물권뿐만이 아니라 상린관계상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관한 권리에 해당다 틀렸죠. 이 온천수라고 하는 것은요 토지 자체의 구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갖고 있을 때 그 토지를 갖다가 삽질을 하게 되면 흙이 나올 수도 있고 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토사, 암석이 나올 수도 있죠. 이 토사라든가 암석과 같은 것들은요 전부 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니까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 객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토사를 갖다 채굴을 하겠습니다. 암석을 채굴을 하겠습니다. 그런 계약 관계가 있지 않으면 이건 전부 다 토지 소유자가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이때 삽질을 해가지고 땅을 갖다가 파게 되면 또 뭐 나와요? 물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지하수가 나올 수도 있고 따뜻한 물, 온천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건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구성 부분이 아니죠. 토지 자체의 구성 부분이니까 이 토지 자체의 구성 부분인 지하수와 같은 거, 온천수와 같은 것은요. 독립된 권리로서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따라서 관습법상의 온천권이라고 하는 물권도 인정할 수가 없고 생활용수권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1번 별표 해놓으시고 온천수는요. 어디까지나 토지의 구성 부분이니까 독립된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독립된 권리로 이름을 붙여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1번 요거 틀렸죠. 그 다음 2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인정이 된다. 사실상 소유권이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186조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 변동을 법률행위에 의해서 저질렀을 때에는 당사자에서는 부동산은 등기를 갖고 와야 돼요. 따라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갖다가 양수인이 매수를 했어요.
그럼 이때 매수라고 하는 건 매매계약이잖아요.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죠. 따라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갖다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이 샀는데 등기를 갖다가 갖추지 못했을 때는 당연히 매도인이 여전히 소유권 갖고 있는 것이지 매수인한테 등기가 없는 이상 소유권을 갖다가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2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역시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를 했는데 대지에 관해서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고 매도인에게는 격려된 경우 매도인에게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3번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요거 꼭 기억하시는데 3번지만 요거 별표 3개 놓으시고요.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 소유 토지에다가 건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갑이라고 한 사람이 토지도 갖고 있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때 이 건물은요 우리 법과 제도에서 토지에 절대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은 완전히 분리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죠. 따라서 이 건물에 대해서 기둥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벽이라고 볼 만한 것, 요 세 가지를 갖추고 있게 되면 요 때는 바로 원시 취득이 되죠. 원시 취득이 됐으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존 등기와 상관이 없이 토지도 소유권 갖고 있고 건물도 이것도 소유권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요걸 매매를 했어요. 요걸 갖다가 매매를 해서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을에게 팔았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등기가 없어가지고 등기를 따 건물 등기를 따 가져가지 못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따 취득하지 못한 상태. 토지, 요 대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등기를 따 가져가게 되면 매수인은 땅에 대해서만 소유권 취득한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때 요 을이라고 한 사람이 토지하고 건물에다가 일괄 매수해가지고 돈을 갖다 다 줬는데 토지는 등기 갖고 왔고 건물은 등기 못 갖고 왔어요. 요 상태에서 병이라고 하는 채권자한테 담보를 설정을 했습니다. 담보를 설정을 해가지고 돈을 빌린 거예요. 돈을 갖다 이렇게 빌렸는데 돈을 갖다 갚지를 못했어요. 돈을 갚지 못하니까 요때 요 토지를 갖다가 경매를 했겠죠. 토지를 갖다 경매를 해가지고 요때 정이라고 한 사람이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토지를 갖다 낙찰받았을 때 이 정이라고 한 사람이 이 건물 치워주세요라고 청구했을 때 을이 됐든 갑이 됐든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냐? 주장하지 못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305조 법정지상권 또는 366조 법규정의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전부 다 동일인이 토지하고 건물을 갖고 있다가 담보 설정을 했다가 했을 때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그때 건물 취득자가요 땅을 빌렸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죠. 근데 여기는 동일인이 아니고 토지는 을이 갖고 있었고 건물은 갑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고 달리된 거죠. 따라서 이때는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됐던 법 규정에 의한 366조 법정지상권이 됐던 전부 다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물권에서 자주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법정지상권이 됐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됐던 전부 다 동일인이 토지와 건물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가 설정하고 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을 갖다 취득한 사람이 토지를 빌렸을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처음에는 한 사람이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매매를 통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저당권 담보 설정을 했으니까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상태에서 해서 법정지상권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과 3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 4번 질문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다른 사람이 공동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이용권은 이 공원 이용권을 갖다 우리가 근린공원 이용권은 그래요. 아파트를 갖다가 주변을 갖다 보시게 되면 산책로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아파트 주변 단지 근린공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에 들락날락하면서 술도 먹고 그 다음에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개가 와서 응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지저분한 거죠. 이랬을 때 이 부분을 갖다가 막아버리고 우리만 배타적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이용권이라고 하는 물권은 인정할 수 있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관습법상의 물권이 될 수가 없어요. 간단한 거죠. 양관사 명분이 아니면 전부 다 관습법상의 권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근린공원 이용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닙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도로가 개설된 후 장기간에 걸쳐 일반의 통행에 제공이 되어 왔고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것일지라고 하더라도 관습법상의 통행권이라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산 양도담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사실혼 명인방법 분묘기지권 양관사 명분만 인정을 해주지 근린공원 이용권 사실상 소유권 그 다음에 지금 보신 것처럼 사도통행권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11쪽 문제 보시면은 자 13번 문제죠. 13번 관습법과 사실인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는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서 해석 기준 가르쳐 놓으시고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했을 때 임의법규에 우선해서 의사표시 해석 기준 따라서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재판의 자료로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계약서는요. 법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했을 때 제1차적 해석 기준이 되고 계약서를 통해서 해석이 불가능하다면 거래 관습, 사실인 관습으로 하고 사실인 관습도 없으면 임의법규를 갖다가 해석 기준으로 쓰고 임의법규조차도 없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갖다가 해석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목사 임신의 순서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106조 조문이죠.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임의 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해서 해석을 갖다 하게 된다. 그 다음 3번 관습법이 법적 확신을 부여받았다가 법적 확신을 갖다가 빼앗기게 되면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관습법은 관행으로 되돌아간 것이고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부정이 된다. 종중 구성원 자격이었죠. 종중 구성원 자격을 갖다가 성년 남녀로 확장한 것은요.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될 수 있다. 185조죠. 그래서 우리는 185조 물권 법정주의에서는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이 되고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4번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은 만들어지는데요. 그리고 때 관습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권은 뭐냐? 분관동이라고 그랬죠. 불광동이 아니고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이다. 왜? 법적 확신을 갖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이런 사실인 관습은 거래 방식이니까 이거는 법원이 전문가가 아니고 거래 전문가인 당사자가 전문가죠. 따라서 사실인 관습의 존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것이고 법원이 1차적으로 입증한 게 아닙니다. 판사님 당신은 모르지만 우리는 거래는 이러한 방식대로 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먼저고 당사자가 몰랐을 때 예외적으로 법원이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죠. 그 다음 14번 문제. 다음 보기 중 민법상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규정이 아닌 것을 고르면 자, 우리는 근대민법의 3대 원칙에 있어서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너무 잘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생각하고 잘 살게 하자 해가지고 공공복리로서 현대민법에 수정된 3대 원칙이 나옵니다. 소유권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소유권의 상대성을 인정을 하자. 계약 자유도 원칙이지만 계약의 내용이 공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과실 책임, 잘못 있을 때 책임지는 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잘못이 없어도 무조건 책임을 지자. 이게 무과실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잘못이 있을 때 책임지는 과실 책임이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고의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가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전부 다 고의과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따라 규정한 민법 규정은 어떤 게 있느냐? 기억번 법인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법인은 무과실 책임이죠. 그래서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잘못했을 때는 무조건 책임지는 법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기억번 무과실. 그 다음에 니은번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한 책임. 무권 대리인이 설치고 다녔으니까 상대방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한 책임도 이것도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고 상대방의 철회도 없고 대리인이 대리권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행위 능력자인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대로 이행을 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죠. 이때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자, 그래서 무권 대리인 상대방에 대한 책임도 이것도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 디귿번 법인의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 대표기관 이사의 책임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법인 대표기관에 잘못이 있을 때만 법인이 무조건 책임지고요. 그 대표기관 개인은 잘못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고의과실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 건축업자, 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도 무과실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에 보시면 채무불이행 나왔죠.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수령지체가 있는데요. 전부 다 고의과실 규칙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고의과실 책임. 그 다음에 비읍번 금전채무불이행, 돈을 갖다가 빌린 경우죠. 금전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요. 채권자는 손해를 입증할 필요도 없고 이때 채무자는요. 무과실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 갚기 위해서 채무자가 은행에서 돈을 갖다가 인출해가지고 집에다가 보관하고 있는데 세상을 비관한 제3자가 나타나가지고 막걸리 퍼먹고 불질렀다. 채무자 잘못이 아니어서 못 갚겠다. 이름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빌린 사람은요. 무조건 고의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돼요. 따라서 금전채무불이행은요. 이행불능이 아니고 늦어지는 이행지체만 있는 것이 불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15번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죠. 일반 불법행위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불법행위니까. 따라서 피해자가 아닌 타인이 제정신 책임 능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했을 때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 이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잖아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 불법행위는 전부 다 고의과실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15번도 고의과실 책임이죠. 그 다음에 매도인의 선의 무과실의 이 매수인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 우리가 특정물을 갖다가 매매를 했다, 종류물을 매매했다, 그래서 물건을 갖다가 매매를 했을 때 이때 매수인이 선의이고 무과실로서 하자를 몰랐다고 한다면 매도인도 무과실 책임을 져야 돼요. 따라서 이때 무과실 책임을 딱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이사 개인의 책임이라든가 채무라든가 불법행위니까 답은 2번이죠. 디귿번, 미음번, 시옷번,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요. 자, 이 챕터 2에 보면 권리와 의무, 법률 관계가 나오죠.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권리와 의무 대표제 1번 별표 놓으세요. 여기서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법률 관계와 호의 관계의 구별, 그 다음에 권리의 구별, 그 다음에 권리 경합, 법규 경합, 권리 충돌의 문제,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대표 예제 1번입니다. 신의 성실 원칙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민사특별법에는 사정 변경의 원칙을 채용한 규정이 있으나 민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요 사정 변경의 원칙 가르쳐 놓으시고, 이 사정 변경의 원칙은요 우리 민법에요 이걸 갖다가 일반 규정으로 넣어놓지는 않고 물권과 채권에 각각 흩어져 있죠. 그래서 민법에도 사정 변경의 원칙을 따라 반영한 개별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권에 있어서 예를 들게 되면 지료증감 청구권, 그 다음에 채권에 있어서 임대차 차임증감 청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에도 일반 규정이 아닌 개별 규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1번 틀렸죠. 그 다음 2번 권리남용 가르쳐 놓으시고, 이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권리남용의 요건에 관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행사와 불행사 위법성, 주관적 요건으로서 해칠 목적 고의,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때 주관적 목적, 그래서 주관적 요건, 해칠 목적 고의라고 하는 것은요 당사자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너는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권리남용이야. 판사가 직권 고려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고의를 추인할 수가 있다. 2번이 맞죠. 그 다음에 3번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피상속인 살아있었을 때 피상속인 아버지에 대해서 상속 포기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상속 개시 후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상속 개시 후 자기가 상속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말을 갖다가 번복하고 뒤집고 이것을 갖다가 상속을 갖다 주장하는 것은 전 앞선 행위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요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는 거니까 상속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도 아니고 신의치 위반도 아니다. 이거 간단한 거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상속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떠들어 놓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받지 않겠다고 떠든 그 상속인이 나도 상속받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 바꾸는 건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건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상속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속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상속 재산이 없죠. 없는 걸 포기하는 건 무효인 포기예요. 처분권이 있고 내 것일 때 포기하는 것이지 처분권도 없고 내 것이 아닐 때 포기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 그랬어요. 여의도 63빌딩의 소유권을 갖다가 포기할 테니까 저 김지원이 포기할 테니까 갖다가 쓰세요. 이렇게 백날 떠들어봐야 제 것이 아니니까 제가 한 포기는 무효인 포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갖다가 했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 개시 후 상속 포기를 갖다가 번복해서 상속권을 다시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다. 따라서 이거는 모순되는 행위가 아니어서 당연히 정당한 권리로서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신의 성실의 권리남용 금지 원칙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이 법원의 직권 고려입니다. 자, 그 파생 원칙인 근본원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가 다른 강행 규정을 위반하게 되더라도 그 점을 원형을 해서 신의 측 적용을 피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요 강행 규정을 갖다가 위반한 자가요 이걸 갖다가 계약을 체결을 해놓고 그 위반한 계약을 갖다가 체결을 했다 이렇게 해놓고 말을 했으니까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근본원의 원칙 그거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의측 적용을 갖다가 피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신의측의 적용을 갖다가 피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인지청구권 가로쳐 놓으시고, 자, 이 인지청구권인데요
인지청구권은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혈연관계를 딱 확인하는 것은 시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뒤늦게 와서 아버지를 했다고 확인하겠습니다, 자녀관계를 했다고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정당한 권리 행사예요. 그래서 인지청구권은 가족관계를 따고 확인하는 것이고, 가족관계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하늘 천륜에 의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인지청구권을 갖다가 포기한다는 각서를 갖다가 썼다고 하더라도 포기각서가 무효, 당연히 인지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살아생전에 부모님 혈연관계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생전에 찾아오지 않다가 단순히 상속받을 목적으로 뒤늦게 인지청구하는 것도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대표적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2번 문제입니다. 적중예상 문제 2번인데요. 호의관계 가르쳐 주시고, 호의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니죠. 단순한 호의에 의해서 일방 당사자가 행위를 베풀어주면 은혜로서 받는 게 호의관계입니다. 무상급식이라든가 무료 진료와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권리와 의무가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강제행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의관계가요, 예외적으로 법률관계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법률관계로 바뀌는 것은 쌍방 당사자가 대가를 지불해서 대가성이 있었을 때도 아니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법적 구속의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법적 구속의사는요, 법으로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호의관계는 예외적으로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의사가 있었을 때에만 법률관계로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모든 무상행위가 호의관계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증여라든가 사용대차와 같은 거, 증여라든가 사용대차는 분명히 공짜 무상행위예요. 그러나 이건 권리를 갖다가 주장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라든가 사용대차는 무상행위라고 하더라도 법률관계예요. 따라서 공짜 무상행위는 언제나 법률관계가 아니다, 호의관계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호의관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호의관계는 호의에 의해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에 가르쳐 놓으시고,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없으니까 이익 제공을 청구할 수가 없고, 또 그 호의를 갖다가 베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무상행위는 호의행위에 해당한다. 틀렸죠? 무상행위라고 하더라도 증여라든가 사용대차는 법률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호의에 의해서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가 발생이 됐으니까 물어내 라고 법적 구속의사를 갖다 제기하게 되면 법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호의관계에 의한 손해가 발생이 됐을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산정에 참작해서 과실상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요? 그래서 운전자가 음주 무면허를 갖다가 알고 동승을 했을 때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알고 타서 그 위험을 갖다가 스스로 초래했으니까 자초한 위난이죠. 따라서 음주 무면허를 갖다가 알고도 동승한 자에게는 과실이 있으니까 이때는 과실상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했다고 하더라도, 즉 공짜로 얻어 탄 거죠. 그래서 공짜로 탄 사실만 가지고는 공짜로 동승한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요,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 운전을 갖다가 촉구할 법적 주의 의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대표예제 1번 권리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 권리의 종류는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